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대 중반이 된 남자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남들과는 다른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어요. 옛날 생각이 많이 나서 한번 여기다가 적어봅니다.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저의 이야기예요. 저는 외동으로 자랐습니다. 다들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고 생각하겠지만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제자매가 있으면 좋겠다고 느꼈을 정도로 사랑을 못 받고 자랐습니다. 매일같이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를 들어야 했고 다 싸우고 나면 뒷정리는 항상 제 몫이었죠. 아버지는 매일 사업을 하신다며 어머니가 벌어온 돈을 다 쓰셨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말리느라 난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하실 때마다 이젠 정말 마지막이라고 어머니께 매달리셨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사업 자금을 구해주시다가 몸이 망가져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일을 할 수 없었고 벌어오는 돈이 없으니 아버지의 사업 자금을 구할 수 없었죠. 아버지는 돈을 벌어오지 않는 어머니에게 막말과 폭력을 하기 시작했고 1층에서 저희 집 상황을 보던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와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싸움을 말렸습니다. 저는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는 부모님을 보고 뭘 배웠겠습니까? 당연히 친구 관계는 없었고 평생을 혼자 살아왔어요. 제가 고등학생이 되니 어머니 아버지도 싸우는 데에 힘이 없으셨는지 점점 싸움이 줄더군요. 그때 저는 단순히 부모님께서 싸우지 않으니 화해를 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포기하셨는지 매일같이 밖으로 나다녔고 집에는 잘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한 여자와 같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여자였는데 되게 젊었어요. 딱 봐도 20대였는데 저를 보자마자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같이 살게 될 사람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여동생분이나 조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버지의 불륜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안방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간인데 아버지의 불륜녀가 대놓고 들어갔고 결국 안방에서 셋이서 살게 되었어요. 그 여자는 뻔뻔하게 저희 어머니 자리를 넘보더군요. 어머니와 매일 한 침대를 쓰시던 아버지는 이제 어머니 대신에 그 젊은 여자를 안방 침대의 옆자리에 두었고 어머니는 침대 밑에 차가운 바닥에서 이불을 깔고 주무셔야 했습니다. 아버지와 그 여자는 신혼부부라도 된 것처럼 저와 어머니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다녔어요. 매일 같이 붙어 있었고 식사도 둘이서 하면서 말이죠. 그때 정말 아버지한테 정이 탈탈 털렸던 것 같아요. 그 여자가 온 뒤로 아버지는 저희와 한마디의 대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가 어떤 심정으로 버텼을지 생각하면 정말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어머니를 놔두고 다른 여자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어머니는 매일 본 거니까요. 저는 그때 어머니를 데리고 그 집에서 나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많이 힘드셨는지 매일같이 술을 달고 살았어요. 술이 없으면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말이죠. 학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거실에는 아버지와 그 여자가 붙어서 꽁냥대고 있었고 식탁에는 어머니 혼자 앉아서 술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대단한 광경인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니한테 화도 내보고 울어도 보면서 술을 그만 먹으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머니는 제정신으로는 도저히 이 집에 못 있겠다고 하셨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집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지 가늠이 되지 않았거든요. 집안의 돈은 점점 없어졌고 아버지와 그 여자는 돈 벌 생각이 없어 보이니 제가 벌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어머니를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집에서 나가기만 하면 술을 안 드실 것 같았거든요. 저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 들어가서 자비를 했고 밤에는 가게에서 일을 했죠. 어머니 하나만 보고 일을 했습니다. 저는 성적도 우수한 편이었고 학교에서 기대하고 있는 인재였는데 제가 갑작스레 중퇴한다고 하니 담임선생님께서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대학교도 가고 캠퍼스 생활을 즐기고 싶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선생님께서 붙잡으시길래 제가 갑작스레 중퇴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제 가정 환경을 유일하게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선생님은 할 말을 잃으셨고 저를 붙잡지 못했죠. 그러면서 저에게 연락처 하나를 주셨습니다. 자기 지인이 하는 공장인데 저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셨죠. 솔직히 고등학생인 제가 어디서 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담임 선생님 덕분에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 담임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곳으로 가서 일을 시작했어요. 다행히 일도 괜찮았고 수입도 넉넉한 편이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돈을 벌면 당연히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업 생각은 접은 줄 알았는데 저에게 대뜸 다가와서는 사업 자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마치 저에게 돈을 맡겨놓은 사람처럼요. 솔직히 그때 아버지와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았는데 몇 달 만에 나눈 대화였어요. 저는 무시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런 사람이 제 아버지인 게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무시하고 두 번 무시하니 점점 손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정폭력이요. 저는 돈을 받으면 현금으로 받았고 절대 집에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제 돈은 저에게 도움을 주셨던 학교 담임 선생님에게 맡겼어요. 정말 믿음직스러웠거든요. 제가 밖에서 일어나는데 돈이 없으니 아버지는 답답해하셨고 결국 화풀이 대상이 저였습니다. 그 여자는 옆에서 다리를 꼰 채로 제가 맞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었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뜯어 말렸죠. 그치만 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맞는 내내 생각했어요. 저런 쓰레기 같은 사람한테 복수하겠다고요. 전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온몸에는 멍투성이어서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고 고단했지만 저는 하루라도 일을 더해야 하루라도 더 빨리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악 물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드디어 작은 단칸방을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와 어머니는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에 기분이 미칠 듯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얼마 가지 않더라고요. 아버지는 어디선가 사채를 빌리셨는지 저희 집으로 매일같이 무서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사채를 썼고 지금은 도망쳤대요. 그리고 돈을 저와 엄마한테서 받으라고 했답니다. 이사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긴 일이에요. 끝까지 우리에게 피해만 끼치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미웠습니다. 알코올 중독 증세가 조금 나아지나 싶었는데 어머니는 사채업자가 찾아온 뒤로 계속 술을 마셨어요. 술을 마시지 않고 잠에 들면 악몽을 꿔서 꼭 술을 먹고 주무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일을 했어요. 정말 힘들었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어머니를 보고 버텨야 했습니다. 제가 아니면 불쌍한 저희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었거든요. 결국 몇 년 동안 은행 대출도 받고 모아왔던 돈으로 사채 빚을 겨우겨우 갚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되었어요. 다시 처음부터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늦잠 한 번 자본 적이 없어요. 삶이 여유로워지면 늦잠 한 번 자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사라지면 술을 끊을 줄 알았던 어머니는 바뀌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병원에 가보자고 해도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으셨어요. 마음속의 상처가 너무 깊게 남으신 것 같았죠. 저는 30대가 넘어서까지도 일만 했어요. 다행히도 그동안 승진도 하고 일도 여유로워져서 예전보다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죠. 그런데 왜 불행은 행복할 때 찾아올까요? 저희 공장이 다른 회사와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그 회사 주인이 바로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동명이인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흔하진 않지만 절대 이런 기업을 운영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사업에 실패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우연히 본 기사 속에는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몇십 년 전 저희 집에 들어와서 신혼살림을 한 여자였죠. 둘은 인꼬 부부로 알려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커플이었습니다. 저는 기사 내용을 읽고 역겨웠어요. 과거 이미지 세탁을 하고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화가 났거든요. 거기다가 저희 공장과 계약을 해서 비즈니스 관계로 만나야 했습니다. 미팅을 하기 전날까지도 계약을 파기할지 고민했어요. 물론 어머니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 계약을 파기한다면 손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저 혼자서 섣불리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미팅을 하게 되었죠.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동공이 심하게 흔들리셨어요. 저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무사히 끝났고 아버지는 저와 단둘이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죠. 직원들을 내보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아버지와는 달라지셨더라고요. 아들아 라고 하시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슬픈 눈을 하시고는 저를 쳐다보았어요. 전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옛날에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한 짓들과 저에게 한 짓들이 머릿속에서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렇게 사악했던 사람이 저런 태도를 보이니 역겨웠습니다. 아들아,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 줄 아니? 아들이라 하지 마세요, 역겨우니까. 전 아버지 없습니다. 아들아, 이게 얼마만이니? 딱 한 번만 안아보자, 응? 저는 그런 아버지를 무시하고 나와버렸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오자마자 심장은 미친 듯이 빨리 뛰었어요. 아버지를 만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늘 시뮬레이션을 돌리곤 했지만 막상 이렇게 만나니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고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과거의 고통에서 이제는 헤어나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아무튼 저는 그 뒤로도 아버지와 몇 번 만나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났거든요. 제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이 되자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아침에 도시락을 집에 두고 와서 어머니가 제 도시락을 들고 먼 길 오신 거였죠. 그때 하필 아버지 회사 사람들과 식사를 하기로 했어서 딱 거기서 어머니를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저와 아버지를 보고 어머니는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고 손에 쥐고 있던 도시락통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도시락통이 떨어진 소리에 다들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아버지도 어머니를 보았죠. 어머니는 도망쳤습니다. 아마 과거의 일이 떠오르셨겠죠. 저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바로 뒤따라갔습니다. 어머니를 붙잡고 얼굴을 보니 펑펑 울고 계셨고 손이 덜덜 떨리시더라고요. 전 모든 상황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절대 다시 아버지와 합치지 않을 거고 비즈니스로 만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날부터 다시 어머니의 알코올 중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아버지가 몇십 년 만에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고 자연스럽게 술로 손이 가셨죠. 그런데 저번과 다르게 이번은 조금 심했습니다. 식사를 하지 않고 술만 드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술이 깨어져 있을 때가 없었죠. 예전 같으면 제가 옆에서 먹지 말라고 말리곤 할 텐데 제가 일이 너무 바빠서 차마 어머니를 챙겨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어머니 머리맡에는 아버지에 관한 기사가 실린 신문이 가득 쌓여 있었죠. 그런데 그 옆에는 항상 과거 어머니 자리로 들어왔던 여자와 해맑게 웃는 사진이 실려 있으니 과거 생각이 나시면서 억장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저렇게 마음고생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건 제가 만약 아버지 회사와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모습을 어머니가 볼 일도 없었겠죠. 어머니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잊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아버지를 뿌리치지 못한 제가 너무 미웠죠. 어머니가 힘들어하면 할수록 저는 아버지와 다시 거리를 두었습니다. 한두 번은 저에게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회사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왜 오시지 않는지 궁금하긴 했지만 물어보지 않았죠.
여느 때와 다름없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아버지의 불륜녀였습니다. 첩이면서 세상에는 본처인 척하고 다니는 여자죠. 저는 여기가 어디냐고 오는 거냐며 화를 냈습니다. 당장 꺼지라고 했죠. 그런데 그 여자는 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러니 우리 회장님 딱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간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이식을 해야 된대요.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라서 간이식을 하지 못하고 그 여자도 부적합으로 떠서 저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공장에 최근 들어 나오지 않던 이유가 바로 입원을 해서였죠. 그런데 전 그 소식을 듣자마자 화가 났어요. 저한테 아무것도 해준 적이 없던 사람이 대뜸 찾아와서 간이식을 해달라뇨? 이게 무슨 염치 없는 말입니까? 저는 평생을 아버지가 없이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간이식을 부탁하다뇨? 저는 절대 해줄 생각이 없으니 그냥 가라고 했어요. 그 여자는 펑펑 울면서 제발 한 번만 간이식 해달라고 했죠. 전 아버지가 죽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그리고 저한테 어디 병원에 입원해 있는지 알려주더라고요. 그 여자는 방을 나갔고 저는 고민했어요. 그냥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막말을 하고 나올까 아니면 아예 얼굴을 보지도 말까 하면서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고민을 하면서 집으로 가니 어머니가 그날은 술을 안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신문을 읽고 계셨죠. 바로 아버지가 간암에 걸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은 무표정이었어요. 슬퍼 보이지도 기뻐 보이지도 않았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할 말을 다 하고 오겠다고요. 물론 어머니의 마음까지 제가 다요. 그날 새벽 저는 아버지의 병원으로 갔고 저를 본 아버지는 기뻐하시더군요. 마치 제가 간이식을 하기 위해 자신을 찾아간 줄 아는 것 같은 눈치였죠. 아버지는 금방이라도 생을 마감하실 것 같은 외모였어요. 몸은 뼈밖에 없었고 산소호흡기를 달고 계셨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다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힘들었으니 간이식 절대 안 해줄 거라고요. 아버지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죠. 그러면서 제 손을 잡더라고요. 아비가 미안했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하시고 다음날 바로 눈을 감으셨어요. 저와 엄마는 장례식장도 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장례식장에 가서 온다면 양심에 찔릴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한 남자가 저희 회사로 찾아왔어요. 그분은 아버지의 변호인이라고 하셨고 재산을 저에게 다 넘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죠. 당연히 그 젊은 여자한테 줄 줄 알았거든요.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가 마지막 날 갑자기 마음을 바꾸셨대요. 그건 그분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제가 병실에 들려서 그랬겠죠. 아무튼 저는 그 돈을 받고 싶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꼭 제가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받았고 아버지의 전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보육원에 말이죠. 제가 그 돈을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기부하는 사람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어머니는 그 뒤로 아버지를 머릿속에서 잊을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는 술을 쳐다도 보지 않으셨고 이제는 병원도 다니세요. 그러면서 일상생활도 조금씩 다시 시작하고 계시죠. 매번 어머니를 신경 쓰지 못한 게 많이 한이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열심히 보살펴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를 바라보고 있는 여자입니다. 얼마 전 결혼을 약속한 남자와 헤어지게 되었는데 정말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돼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포기해야만 했던 거였습니다. 우선 그 남자와 저는 직장에서 만났어요. 같은 회사이긴 했지만 부서가 다르다 보니 자주 만날 일도 없어서 서로 모르는 사이였죠. 그런데 제가 구내 식당에 가서 점심밥을 먹으려고 갔는데
자리로 가던 도중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는 바람에 식판을 엎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도 너무 많고 창피해서 얼른 일어나려고 하는데 발목이 너무 아파서 움직여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고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아서 서러웠습니다. 사람들은 넘어져 있는 저를 보고 지나가기만 했거든요. 얼른 일어서야지 하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한 남성이 저한테 엎이세요 라고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저는 아무 남자한테나 그렇게 엎이는 여자가 아닌데 그 상황에는 일어설 수 있는 힘조차 없었고 도움이 너무나 필요했기에 그 남자한테 엎여서 구내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식당과 거리가 먼 곳에 있는 한 휴게실로 저를 데리고 갔고 소파에 사뿐히 앉혔죠. 그러고는 제 발목을 이리저리 만지더니 괜찮으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감사하더군요. 그런데 발목은 너무 아팠고 신발이 굳으다 보니 서 있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갔어요. 이 동화 같은 일이 바로 그 사람과 저의 첫 만남이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구희정이었어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 낯설게 느껴지긴 했지만 그때는 그 사람의 매력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케팅 부서에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위정 씨와 저는 좋은 만남으로 연애를 시작했죠. 그런데 위정 씨는 저와 데이트를 할 때마다 비용을 다 지불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스러워져서 오빠, 오늘은 내가 낼게 라고 하니 화를 불같이 내면서 아니야, 이런 거 원래 남자가 내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데이트 비용을 반반 나눠서 내고 싶었는데 밥값부터 카페값 그리고 여행 비용까지 다 위정 씨가 내니까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제 친구들은 자기 남자친구랑 반반 낸다고 하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는 저보고 꽃뱀이냐고 하면서 오히려 저를 욕하더라고요. 나도 나눠서 내고 싶은데 남자친구가 화낸다라고 하면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꽃뱀 소리에 화가 나서 위정 씨와 밥을 먹다가 몰래 카운터로 가서 저희 테이블을 계산했어요. 식사를 다 하고 자리에 일어나서 위정 씨가 카운터에 가서 이미 계산이 완료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또 화를 내더라고요. 저도 밖에서 꽃뱀 소리까지 들으면서 얻어먹고 싶지 않았기에 오빠가 데이트 비용 다 내면 내가 밖에서 무슨 소리 듣고 다니는 줄 알아? 친구들이 다 나 꽃뱀이래. 오빠 돈 다 털어간다면서. 내가 이런 소리 들으면서까지 오빠랑 사귀어야 돼? 뭐? 아니, 네 친구들 왜 다 그래? 내가 살던 곳에서는 남자가 데이트 비용 다 지불해.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날 그렇게 가르치셨고 주위 친구들한테 휘둘리지 마. 아니,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다고? 어렸을 때부터. 도대체 어느 동네에서 살았길래 그런 교육을 받았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더라고요. 위정 씨의 말을 듣고 부모님의 가치관이 그러신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그리고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집에서 맛있는 음식도 해먹고 영화도 보려고 했어요. 위정 씨는 또래와는 다르게 굉장히 가정적이고 살림을 잘해요. 저희 집에 와서도 매일 앉아 있으라면서 자기가 다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중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더라고요. 저는 중국어를 하나도 모르고 재미없어서 혼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위정 씨가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니까 업무상 중국어를 미리 배운 줄 알았죠. 드라마를 다 보고 저희는 커피를 마시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위정 씨가 나 5년 만에 고향 좀 갔다 오려고 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집이 어디길래 그렇게 오랫동안 안 갔어? 라고 물으니 대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장쑤성이라고 알아? 장쑤성이라니 한국에 그런 곳이 있었나 혼자서 생각해 보았죠. 장쑤성? 처음 들어보는 곳이라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중국이더라고요. 장쑤성 중국인데? 응, 나 중국인이잖아. 순간 머리가 하얘졌고 연애하는 1년 동안 당연히 한국인이라고 생각했던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데이트 비용을 다 내고 자기가 살던 곳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 바로 중국의 문화 중 하나였습니다. 중국어로 된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저와 첫 만남 때부터 친절했던 그것이 바로 중국 남자의 특징이었던 것이죠. 중국 이름은 추웨이팅인데 이것을 한국식으로 바꾸면 구이정이라고 합니다. 한국 온 지 11년째라고 했죠. 저는 당연히 만나온 기간 동안 한국어도 너무 잘하고 중국이라는 것을 눈치챌 낌새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기에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위정 씨의 반응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몰랐어? 위정 씨는 당연히 제가 알고 있는 줄 알았대요. 그리고 고향집에 결혼할 여자를 데려가겠다고 말을 해놨다고 합니다. 솔직히 위정 씨가 중국인인 사실을 알게 되니까 결혼이 조금 고민이 되었어요. 당연히 한국인 남편을 만나서 한국 아이를 낳으면서 살고 싶었는데 중국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의 국적은 어디로 해야 할지부터 해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온갖 생각을 하면서 멍 때리고 있는데 그때 위정 씨가 제 손을 잡더니 내가 잘할 수 있어. 우리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난 너 사랑해. 라면서 믿음을 주었죠. 그때 저는 위정 씨가 여전히 좋았고 저에게 듬직한 남자였기에 위정 씨의 고향에 같이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한 번 더 그 사람이 좋아진 계기가 된 것 같아 머리를 쓰담쓰담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위정 씨가 화를 내면서 머리를 피하더라고요. 머리 만지면 안 돼! 저한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정색을 한 적이 없던 위정 씨가 그렇게 화를 내니까 왠지 화가 나더라고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머리도 못 만져? 내 손길이 싫어? 미안, 내가 머리카락 만지는 걸 싫어해서. 위정 씨는 다른 건 다 괜찮지만 머리를 만지는 건 정말 싫어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머리를 만질 거면 차라리 때려 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그 정도로 싫어하는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답니다. 며칠 뒤 떨리는 마음으로 같이 중국에 도착했고 공항에서 나오니 리무진이 있더라고요. 혼자 속으로 와 멋있다 하고 있는데 위정 씨가 제 손을 잡더니 그 리무진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열어주었고 타!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중국의 방문을 환영해준다고 이렇게 이벤트로 준비했나 보다 싶어서 리무진을 타고 위정 씨의 집으로 갔어요. 리무진이 멈추고 차에서 내렸는데 저는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집이 무슨 성 같았거든요. 역시 대륙이라서 그런지 한국의 부자와는 차원이 달랐고 마당이 무슨 놀이공원 크기였죠. 집도 한두 채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물 곳곳에는 금장식이 널브러져 있었고 일하는 직원들도 아주 많았죠. 처음에는 호텔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위정 씨의 집이었습니다. 위정 씨는 중국에서 유명한 부자였던 것이죠. 직원이 이끄는 곳으로 가서 위정 씨의 부모님을 뵀는데 두 분 다 젊으시고 예쁘고 잘생기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말밖에 할 줄 모르니 통역사도 배치해 주셨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중국 문화를 조금씩 배워가면서 거기서 며칠을 묵었네요. 수저와 접시가 다 순금이었고 집도 너무 컸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건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 우리 집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합니다. 라고 하셨죠. 위정 씨는 중국에서 결혼은 가족과 가족이 만나서 정말 하나의 가족이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때 금들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욕심이 생겼는지 이 집의 구성원이 되고 싶더라고요. 직원들이 다 있으니 시댁살이도 없을 거고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얼른 결혼을 하고 싶었죠. 다행히도 위정 씨 부모님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눈치라 결혼 이야기도 자주 오고 갔어요. 제가 며칠을 묵으면서 중국어도 열심히 배워서 짧은 말이라도 하니 되게 좋아하시더군요. 귀엽다, 사랑스럽다, 많은 애정 표현을 해주니까 한국에 가기 싫을 정도였죠. 처음에는 위정 씨가 중국인인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도 들었고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려고 했지만 위정 씨 부모님을 만나니 그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말이 전혀 통하지 않지만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을 최대한 빨리 하기로 결정해서 3달 뒤 바로 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저는 어렸을 적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부모님도 안 계셨고
친척들도 없었기에 혼자서 일을 진행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결혼 날짜를 다 잡고 위정 씨와 평생을 함께할 준비를 했죠. 그렇게 며칠 뒤 위정 씨와 저는 회사 일정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가야 했고 아쉬운 이별을 뒤로한 채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위정 씨는 차를 끌고 저희 집으로 데려다 주었죠. 그때 갑자기 저는 위정 씨가 부자인데 왜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위정 씨는 취미로 하는 거지. 재밌잖아. 라고 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히 취미로 한다고 했어요. 마케팅 부서다 보니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 과정이 자기는 즐겁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 약속하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위정 씨의 차는 저희 집에 도착했죠. 이대로 집으로 들어가긴 아쉬워서 차에서 이야기를 더 하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오빠, 근데 나 아직도 오빠가 중국인인 게 안 믿긴다? 나도 한국에서 11년 살다 보니까 중국이 어색하더라. 그런데 혹시 말이야, 중국인인 거 말고 또 숨기는 건 없어? 내가 나중에 알게 되면 또 식겁할지도 모르잖아. 안 그래도 진지하게 고백할 게 있었어. 응? 뭔데? 나 사실 가발 쓰고 다녀. 그래? 그때까지 저는 부분 가발처럼 특정 부위만 붙여서 사용하는 가발인 줄 알았기에 별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가발 한번 벗어줘봐. 위정 씨는 놀라지 말라고 했고 저는 조그만하게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위정 씨는 자신의 머리 위에 얹어져 있던 가발을 훌러덩 벗으면서 해맑게 웃더라고요. 어때? 정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민머리인 위정 씨를 보는데 타코야끼 같았습니다. 솔직히 위정 씨 얼굴이 그렇게 잘생긴 편이 아니었는데 머리카락까지 없다 보니까 못생겨 보이고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오빠, 장난이지? 나 놀리려고 일부러 민머리인 척 하는 거지? 무슨 소리야? 너 몰랐어? 아니, 정말로 오빠 대머리라고? 왜? 밀었어? 아니, 유전인데? 난 너가 이미 눈치챈 줄 알고. 괜찮아. 나 머리 심을 거야. 병원도 이미 알아놨어. 대머리인 거 왜 숨겼어?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았어? 내가 자주 머리 빠진다고 했고, 내가 머리카락 만지는 거 싫어한다고 했잖아. 아니, 오빠 매일 가발을 쓰고 있는데 머리숱이 없는 걸 어떻게 알아? 가발은 진짜 뭐냐? 생각도 못했어. 난 네가 어느 정도 알고 입 닫고 이해해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화를 내야 돼? 위정 씨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탈모인 자신을 이해 못해주냐고 했습니다. 위정 씨의 민머리를 보니까 미래가 깜깜해졌고 결혼은 정말로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만약에 아이를 낳으면 탈모도 유전될 텐데 저희 아이가 탈모가 되는 것은 도저히 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던 나머지 위정 씨에게 시간을 좀 갖자고 한 뒤 집으로 뛰쳐 올라왔어요. 위정 씨가 중국인이었을 때에는 이 정도로 심각하진 않았는데 대머리인 위정 씨를 보니까 왜 이렇게 화가 나고 결혼이 하기 싫었는지. 아무리 집이 부자고 나에게 잘해주어도 대머리라서 심히 고민했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을 하지 않으니 위정 씨가 대머리인 게 그렇게 큰 고민거리야? 이렇게 시간을 오래 가져야 돼? 너 나 사랑하지 않았구나. 나 돈 보고 만났지? 라고 하며 온갖 말들을 늘어놨고 결국 저는 대머리인 위정 씨까지 사랑할 자신이 없어서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빠, 난 거짓말하는 사람과 오래 못 만나. 오빠는 거짓말을 했기에 나와 1년을 만난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난 오빠가 거짓말을 해서 1년으로 끝이야. 라고 한 뒤 연락을 끊었어요. 연락을 끊으니까 중국에 계시는 위정 씨의 부모님까지 참견하시면서 저에게 선물들을 가득 보내며 다시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먹을 걸 보내시더니 점점 더 커져서 금반지, 금목걸이를 보내시더니 그러다가 차까지 보내셨습니다. 저는 전부 다 받지 않고 다시 다 돌려보냈죠. 그렇게 하니 나중에는 아예 금괴를 보내셨어요. 이럴수록 정이 더 떨어지는 거 있죠. 그리고 회사에 가면 위정 씨는 저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나 머리 심을게. 제발 한 번만 봐주라.
나 요즘 탈모약도 먹고 있어. 라고 하며 귀찮게 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렇게 따라다니니 너무 힘들어서 저도 모르게 타코야끼 수준의 대머리에 씹는 것도 한계가 있어. 라고 홧김에 말해버렸네요. 그 말에 충격을 받았는지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 일이 아주 놀랍고 황당한 일이에요. 결혼을 생각하고 만났던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중국인이었고 더 놀라운 건 중국인의 유명한 부잣집 아들이었을 뿐더러 대머리라뇨. 다 좋지만 대머리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비밀로 하고 결혼 약속을 하고 나서 밝힌다뇨. 저만 결혼 전에 파토낸 나쁜 여자 만드는 셈 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파는 타코야끼만 보면 위정 씨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위정 씨가 저희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일은 취미로 했던 사람이니까 그만두는 것도 쉬웠겠죠. 그리고 아마 중국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어디서 뭘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연락처도 다 차단을 해버려서 근황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중국의 부자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중국에서 뵀던 위정 씨의 아버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인터뷰도 하시고 위정 씨의 집이 소개되는데 그때는 좀 신기했습니다. 친구들한테는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을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일이 커져서 부풀려지면 피해가 갈 것 같았거든요. 지금은 회사 일에 빠져서 돈만 열심히 벌자 하면서 살고 있네요. 가끔씩 일이 너무 힘들면 중국에서 탔던 리무진이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이성을 만난다면 잘 보고 만나세요. 나이가 이제 40이 다 되어가니까 결혼 생각도 슬금슬금 없어집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